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이자 또 한국 축구의 아이콘이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생활, 특히 토트넘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절친을 넘어서 거의 의형제 수준까지도 친밀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잉글랜드의 최고 유망주로 꼽혔던 델리 알리 선수인데요. 사실 알리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서 에버턴을 거쳐 튀르키예 무대까지 가면서 점점점 좀 경기력이 떨어졌고 커리어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에버턴으로 돌아왔거든요. 게리 네빌이 운영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죠. 스카이 스포츠와 함께 운영하는 오버랩과 정말 충격적인 인터뷰를 좀 가졌어요. 정말 본인의 그 개인사를 솔직하게 좀 털어놓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그냥 스포츠면이 아니라 정말 사회면에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슬럼프와 좀 부진을 겪었던 이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많이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 델리 알리가 갈수록 이제 그 하락세를 타고 이랬을 때 그것도 아직도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보다도 나이가 더 어리잖아요. 예. 예, 4살이나 더 어린 나이에도 벌써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것 때문에 게으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거기다가 심지어 이런 고백은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힘든 얘기예요. 이거는 거의 뭐 그러니까 그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나 간신히 나올 수 있을까 말까한 예, 그런 건데도 용기 있게 이거 고백을 하면서 그런 위로의 말들을 듣고 있죠, 현재. 예, 전 세계적으로도 예,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요약해드리고 또 이 인터뷰에서 델리 알리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진정한 친구였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또 손흥민 선수도 격려하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관련한 상황들 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워낙 좀 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영국 BBC의 스포츠판이 아니라 BBC 뉴스란에 따로 기사가 올라왔고 심지어 이제 세계적인 뉴스 채널이죠. CNN에서까지도 이 델리 알리의 고백을 했는데 이게 어린 시절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각종 학대의 피해자였던 게 이 내용이 시사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의 사건이었어요. 네, 약간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의 연속이었는데요. 예, 게리 네빌이 운영하는 오버랩에 나와서 한 이유 자체도 사실은 설명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참 나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런 가십들을 다루는 기자들이 델리 알리를 협박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에버턴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너가 이 휴가 기간에 재활시설 갔다 오고 치료받은 거 알고 있다. 델리 선수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게으르다는 얘기도 사실은 그 사이에 분명히 파티도 즐기고 조금 이제 사생활이 프로답지 못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된 거고 본인이 재활시설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도 이게 내가 먼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기자들이 막 좀 이제 자극적으로 쓰면 그 오해를 풀기도 어렵고 또 그 뒤에 해명하는 것도 모양새가 봤을 때 부정적일 수 있어서 아예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건데요. 그 내용들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델리 선수가 이제 12살 때 입양이 됐는데 그 입양이 되기 전 원래 친부모 아래에 있을 때 너무나 이제 심한 일들을 당했고 학대를 당했다. 예, 그래서 그 델리 선수가 항상 그랬었죠. 나를 알리라고 부르지 말라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델리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이게 아무리 물론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입양하고 이런 스토리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많이 밝혀진 거였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부탁을 할 정도인가 싶었었는데 이 스토리를 알게 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그 사실은 그 당시는 이제 델리 알리 선수가 프로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친부모들이 내가 진짜 부모하고 뭐 나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양부모님이 본인을 잘 해줬는데 나 그 이름 안 써. 요 정도만 알았었거든요. 네, 그냥 그러니까 힘든 유년 생활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었던 거거든요. 그 얘기에서 이제 가장 좀 충격적인 게 6살 때 성추행을 당했다. 어머니 친구분으로부터 그랬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시기에 어머니가 이제 마약 중독 상태였고 자신이 살던 집에도 약간 그 마약을 여러 명이 어머니만 한 게 아니라 뭐 다 와서 약간 좀 모여서 하는 그런 장소로도 있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녀가 다 모여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약만이 아닌 그런 성적인 파티까지도 했었다라고 하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7살 때 본인도 담배를 피우게 됐고 8살 때 마약도 하게 되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축구선수로서 성공 스토리를 썼으나 그 뒤에 조금 커리어에서 슬럼프가 왔을 때 이제 수면제 중독도 겪게 됐고 그 스트레스, 힘든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게 어린 시절에 이런
정서적인 불안들이 다시 이제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재활시설에 간 이유는 그 어렸을 때 뭐 약물 중독 이게 아니라 이제 커서 생겼던 정신적인 힘듦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그 힘듦이 이제 트라우마에 기인을 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일단은 미국의 재활원에 이제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본인이 내가 지금까지 뭐 혼자서 뭔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을 가보니까 알았다. 이제 가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인터뷰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조금 그걸 극복한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이게 게리 네빌과의 인터뷰가 45분 정도 영상이 나오는데 그 6살 때 당했던 그 성적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카메라 앞임에도 불구하고 좀 눈물을 정말 흘렸고 네. 저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의 뭐 그런 상태다 보니까 당시 이제 아버지랑 그래도 지내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갔대요. 이제 나이지리아 계잖아요. 나이지리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훈육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고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뭐 마약 거래까지 본인한테 시키고 심지어 11살 때는 뭐 아마도 어머니가 아는 뭐 그런 분이었겠죠. 옆집 남자가 다리에 자신을 매달아 놓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학대를 당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2살에 입양이 됐고, 거기선 너무나도 잘해줬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도 잘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본인이 워낙 그런 힘들었던 유년 시절이 있었다 보니까, 예. 좀 항상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것들, 안 좋은 부분들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본인의 과거가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본인은 바른 생활 사나이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다 참고 그렇게 넘어갔었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좀 극복을 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또 본인이 잘하는 축구를 통해서 어린 나이에 또 조명을 받았고 잘 됐고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도 이제 친부모와는 본인이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본인이 완전 빵 뜨니까 월드컵도 나가고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이제 입양한 그 양부모들이 델리를 이용하고 있다, 내 아들이다 막 하고 또 아버지도 연락해서 내가 알리다 막 이런 일들이 생겼었다 보니까 그 유니폼에 이름을 바꾸는 일도 있었고 그때 또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해서 델리 선수가 얘기한 게 오히려 그렇지 않다. 양부모님께서 오히려 친부모와 연락을 해야 된다, 잘 지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였는데. 그건 모르니까 그렇게 예. 얘기를 하신 그쵸. 거죠. 아셨으면은 절대 그렇게 그렇죠. 얘기 안 하셨을 텐데. 예. 그러니까 워낙 그 부모님은 굉장히 도덕적인 그러니까요.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도의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델레 입장에서는 이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거죠. 예. 다만 그런 가운데 본인이 재활원에 있으니까 본인은 이제 수면제 중독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그 마약 중독이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보통 그 미국 재활원에 많이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사실 나도 친어머니도 그런 중독자였고 조금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그녀를 비난하고 싶진 않다. 그녀도 힘들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친어머니와 다시 관계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친아버지와도 관계하고 싶지 않고 지금도 연락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나도 이제 그런 일들을 보고 좀 이제 이해는 하게 됐다. 그 이해와 받아들이는 거는 완전 다른 그쵸.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이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예. 바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저는 어린 아이, 그러니까 아직 그 자리 잡지 않은 도덕적인 그런 기준 자체도 자리 잡지 않은 어린 아이한테 그 성적 그런 것들이 개념이 잡히지 않는 애들한테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가장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절대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인끼리 뭐 어떤 거 해도 다 상관없어요. 그거 둘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건데 애들은 그런 게 잡히지가 않은 건데 이런 건 정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예. 거죠. 지금이라도 당장 솔직히 뭐 법적 처벌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어찌됐거나 델리가 오히려 그런 힘든 일을 겪고도 이런 일을 극복하고 얘기하는 나는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그 불안한 마음들을 조금은 본인이 선수로 잘 될 때는 또 있고 즐겁게 지냈는데 경기가 잘 안 되고 본인의 폼이 떨어지고 이런 힘든 상황을 또 맞이했을 때 수면제에 중독됐다고 해요. 이 어려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지?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 다시 자기가 과거로 추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예. 거예요. 사실 본인이 이런 얘기도 해요. 나처럼 사실 축구 선수들 중에 잠 못 이루고 스트레스 받아서 수면제 중독에 걸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좀 용기 있게 사실 나도 얘기한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나도 그걸 고통받았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수면제 중독도 있었겠지만 파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조금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이제 하다 보니까 본인을 스스로 학대하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그 또 당시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나빠지는지를 이해를 못했고 또 그리고 그 이유가 트라우마인 것도 그때는 몰랐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델리알리가 토트넘에 오기 전부터 잘 하긴 했지만 토트넘에 와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포체티노 감독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나은 감독은 없다. 이 이상을 요구할 수가 없다. 포체티노 감독은 일반적인 선수와 감독과의 관계 같지가 않았다. 더 깊은 관계였다. 나를 이해해줬고 격려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제 뭐 포체티노 감독 같은 경우는 아버지 같은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네. 또 이제 단순히 선수단과의 유대만을 넘어서 구단 직원들과의 유대감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첫 시즌 시작하기 전에 프리시즌 첫날에는 바베큐 파티를 직접 또 이제 구워서 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첼시에 가서도 했어요. 네, 첼시 가서도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토트넘 팬들이 바베큐 기계를 선물해 주기도 했었고요. 네. 그 선물을 해주면서 당신 마법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집같이 느껴져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포체티노 네. 감독이 첼시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가 집처럼 느껴져야지 오고 싶어지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네. 직장으로 느끼면 안 된다. 그러면은 힘들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 데스크 라인에 있어서도 활약하는 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전 특히 델리한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델리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 그런 환경이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가족이 필요했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족감을 가져다 줬다라는 거죠. 예. 포체티노 감독이.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우승 청부사인 무리뉴 감독이 2019년 11월에 오게 되는데 뭐 이 결정 자체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에 이제 포체티노 감독의 조금 이제 시즌은 꺾이고 있었고 토트넘은 좀 우승컵을 너무나 네, 갖고 싶었고 그렇죠. 무리뉴 감독도 뭐 사실 와서 초반에 좀 잘 바꾸고 뭐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무리뉴 감독이 어쨌건 우승 청부사라고 불릴 정도로 우승 트로피는 꼬박꼬박 타는 감독이니까 그걸 이제 기대를 했던 거였죠. 예, 그런 가운데 사실 이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 스토리는 당시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제 방영했던 All or Nothing 다큐멘터리에 너무나 디테일하게 뒷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또 델리알리를 어떻게 무리뉴 감독이 대했는지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솔직히 최근에 또 무리뉴 감독도 아쉽게 이제 토트넘을 떠나게 됐지만 델리알리의 커리어가 좀 꺾이니까 무리뉴가 역시 옳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네. 진솔한 대화인데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재능이 있는데 이렇게 좀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델리가 얘기를 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 뭐- 그러니까 그 무리뉴 감독이 게으르다라고 말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 이 다큐멘터리 때문에 이제 델리한테 조금 게으르다라는 그런 꼬리표가 따라붙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때부터 따라붙기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근데 이게 조금은 델리의 그런 트라우마를 몰라서 생긴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리뉴 감독은 프로페셔널함을 항상 강조하는 감독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답게 행동해라. 너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든 것들 다 알아서 네 스스로 너를 챙겨야 한다. 그렇죠. 예. 예, 이런 건데 델리는 어떤 의미에서 유년 시절이 그랬다 보니까 조금은 챙김이 필요했던 선수라는 거죠. 예,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우쭈쭈를 해줘야 되는데 무리뉴 감독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나태하고 재능만 믿고 이제 게을러진다고 네. 생각해갖고 혹독하게 좀 대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악마의 편집도 있었어요. 그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나중에 무리뉴 감독이 말씀하신 델리가 열심히 하니까 되게 좋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편집해버렸더라. 예. 근데 이제 무리뉴 감독이 원래 그 선수들을 키울 때 특히 이제 이 선수가 정말 재능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더 가혹하게 대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욕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콜이라던가 외질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다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천재형 선수들이 수비를 하지 않았을 때 아무리 좋은 활약을 펼쳐도 전반전에 바로 빼는 그런 네. 조콜도 그걸 경험을 했었다라고 했고 외질도 전반전에 자기가 뭐 도움을 2개를 올렸는데 후반 되니까 바로 빼더라. 그러니까 왜 나를 빼냐고 그러니까 그따위로 플레이할 거면은 여기서 나가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조컬이 그러니까 그 리오 퍼디난드하고의 그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하는 장면인 거거든요. 넌 내 밑에서 다시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콜이 그러면서 수비력도 갖추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스페셜원 그러니까 바로 무리뉴 감독 밑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선수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도 심한 말을 델리한테 했지만 이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끌어내려고 한 건데 오히려 델리는 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시기에 나 너무 힘들었고 가장 슬픈 순간이었고 24살밖에 안 됐는데 무리뉴 감독이 날 안 뛰게 해서 거울 보면서 나 은퇴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 말씀하신 어린 시절에 그런 힘든 상황이 아니었다면 잘해갖고 무리뉴 감독 마음에 들어야지 이겨내봐야지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도리어 자극을 한대요. 그렇죠. 외질도 그랬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당신
마음 바꿔먹게 하겠어 이러면서 뛰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조콜도 그랬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all around 더 좋은 선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델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는 미움받고 버림받았다. 난 또 이제 부모한테 버림받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델리의 이번 그 게리 네빌과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많은 친한 선수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는 에릭 다이어, 케인, 소니였다. 손흥민 선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사실 그때 파티도 하고 놀 때, 특히 좋을 때야 뭐 친구 많아요. 근데 내가 사고 치고 다니고 솔직히 좀 이제 슬럼프가 왔을 때 힘들 때 너 그러면 안 돼. 내 주변에 솔직히 뭐 약간 돈만 보고 명성만 보고 예스맨들이 있었는데 나한테 따끔하게 얘기한 건 이 3명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본인이 그렇게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3명이었지만 그 3명한테도 본인의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었다. 했으면은 그들은 나를 도와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특히 해리 케인과 다이어는 굉장히 솔직한 직선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러면은 거칠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대신해서 먼저 나서줬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벤 데이비스 얘기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다이어와 케인이 조금 큰 형처럼 막 뭐라고 했다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같이 세레머니도 하고 뭐 재밌게 뭐 생일 파티 때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사적으로 좀 이제 델리의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그 형이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제는 같은 팀에서 안 뛰게 된 지도 오래됐음에도 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밝힌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그 인터뷰를 손흥민 선수도 본 것 같아요. 풀 버전을 봤을 거예요. 친구니까. 봤죠. 전 본 거죠. 봤으니까 너의 용기 있는 말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너의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픔 그걸 동정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행동 대단했어. 너 그런 아픔을 고백하는 건 너같이 아픔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너가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너가 그걸 극복해내면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좀 좋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케인 선수도 인스타그램에 똑같이 이제 글을 올렸죠. 델리한테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델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버튼 솔직히 팬들은 델리 선수를 별로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와서 뭐 특별한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도 팀은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줬고 동료 선수도 그렇고 션다이치 감독도 나에게 뭔가 이제 신뢰를 주고 있다. 계약이 이제 1년 남았거든요. 2024년까지인데 이번 시즌 다시 한번 좀 열심히 해보겠다. 뭐 그런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정들을 알고 많은 또 팬들이 특히 잉글랜드 팬들이 2023-2024 시즌 델리 알리가 이제는 그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분명히 이 고점 포텐을 생각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일단 델리 같은 경우는 2015-16 시즌과 2016-17 시즌에 PFA 영플레이어 상을 받으면서 2시즌 연속 이제 영플레이어 상을 백투백을 탄 건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역대로 따져보더라도 6명뿐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루니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시즌 연속 딴 이후 거의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던 거거든요. 긱스나 뭐 최근에 포든 이런 정말 굉장한 선수들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알리 뒤에 한 명은 여자 선수니까 남자 선수는 5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델리 같은 경우는 22세가 되기 이전에 도움을 26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세스크가 46도움, 그리고 루니가 31도움, 그리고 아놀드가 27도움, 여기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2세 이하일 때요. 알리가 2016-17 시즌에 18골 7도움을 올리면서 2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 만 22세 이하의 선수가 단일 시즌에 25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 자체가 8명밖에 없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나이로 따지면은 이게 만 21세 40일에 그걸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역대 최연소 6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델리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공격 포인트 22세 이하 전까지 62개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22세 이하 나이로 따지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6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5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도 9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역대급 재능이었다는 얘기예요. 델리 같은 경우는 그 골든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렸던 그 잉글랜드 슬램제와 비견이 되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특히 램파드랑 많이 비교가 됐었어요. 골을 워낙 많이 넣다 보니까 램파드랑 비교가 많이 됐었는데 이 황금 세대 때의 미드필더들과의 프리미어리그 100경기 기록을 비교를 한 거거든요.
알리가 일단 뭐 그 나이로는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100경기를 소화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램파드하고 제라드는 어려서부터 워낙 이제 예. 중용을 받았었으니까 반면에 스콜스는 팀이 맨유여서 조금은 늦은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00경기 기준 득점은 이제 델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스콜스가 두 번째였고 또 이제 도움도 델리가 가장 많았고 공격 포인트 당연히 델리가 가장 많았고 예. 그러니까 만 22세 이전까지는 델리가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2018 러시아 월드컵도 나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델리의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 기록을 놓고 보면은 2015-16 시즌부터 2017-18 시즌까지의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의 기록과 이제 비교해가지고 순위가 나온 거인 거거든요. 37골을 넣었는데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해당 구간만 놓고 보면은 6위인 거고요. 미드필더인데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도움도 26도움으로 5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포인트 63개로 7위인 거고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찬스 메이킹도 168회로 8위인 거고요.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도 29.1골로 9위였던 예,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격 생산성에 있어서는 잉글랜드 역대 최고급 미드필더 재능이었다. 화려했던 첫 새 시즌과 이후에 이제 토트넘에서의 기록이 크게 격차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뭐 이건 90분당 기록인 건데 첫 새 시즌 동안은 2.5회 슈팅을 가져갔으나 1.8회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대 득점은 그대로긴 했어요. 패스 시도는 더 많아지긴 했지만은 찬스 메이킹도 1.8회에서 1.1회로 많이 줄어들었고 드리블 시도도 4회에서 3.3회로 줄어들었고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떨어졌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일단 뭐 델리 시즌별 기록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 뭐 아무리 리그 1이었어도 MK 돈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고요. 3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바로 온 거잖아요. 프리미어 리그로. 근데 프리미어 리그로 오자마자 처음부터 두 자릿수 골 넣었어요. 10골 9도움을 기록을 했던 거였고 그 다음도 그렇고 그 다음도 상당히 좋은 새 시즌.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새 시즌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살짝 주춤했죠. 2018-19 시즌부터 2019-20 시즌까지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미드필더니까 이해할 수 있는 수치였는데 그 다음부터 2020-21 시즌부터는 갈수록 출전 시간도 줄어들고 기록도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같은 선수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뚝 떨어졌는데 말씀하신 2018-19 시즌이나 2019-2020 시즌 같은 경우에는 부상, 햄스트링 이슈가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기를 또 뛰면서 부하가 온 것도 있는데 포체티노가 떠난 이후인 2020-2021 시즌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선수로 뚝 떨어졌다. 예, 근데 여기에는 약간은 조금 역할의 변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리뉴 감독은 이제 수비 가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리도 본인은 최대한 공격 쪽에서 볼터치를 가져가야지 잘하는 선수인데 수비 가담을 하다 보니 이게 그 델리의 프리미어리그 첫 두 시즌 기록과 마지막 두 시즌 기록 90분당 구역별 그 볼터치를 비교를 한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페널티 박스 안이라던가 공격 진영 전체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페널티 아크 그 뒷부분 거기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뛰는 자리인 거잖아요. 거기서의 볼터치가 비약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예, 사실 무리뉴 감독이 오면서 케인을 10번으로 쓰고 손흥민 선수가 앞에 올라가게 하는 그 전술에다가 역습 축구를 하니까 알리와 같은 좀 이제 2선 미드필더들이 좀 희생되는 좀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수비 진영에서의 볼터치가 10.2회로 확 늘어난 거죠. 뭐 이런 전술적 영향과 자신감 저하와 또 이제 출전기의 미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알리의 슬럼프, 정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수면제 중독 이게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이 가다가 커리어가 나락에 빠지게 됐는데 만약 이제 에버튼에서 아마 올 시즌 계약대로라면 뛰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부활에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 만들 수 있고 자신의 최고 은사인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라든지 또 은퇴 전에 또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는 모습도 보고 싶은 게 팬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부활한다면은 이제 그럴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실제 뭐 그 포체티노가 첼시에 부임하고 나서 델리의 그 첼시 가능성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왜냐면은 지금 첼시가 중원에 선수가 너무 없거든요. 지금 엔소하고 갤러그하고 2명 빼고는 거의 그 안드레이 산토스가 이제 뛰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루머도 그가 별로 공신력은 높지 않은 루머도 있을 정도였는데 만약에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또 말씀드린 대로 1년 뒤에 FA가 되기 때문에 1월 달이든 뭐 시즌이 끝나고든 델리가 잘해서 뭐 첼시의 러브콜로 뭐 포체티노가 제외하든지 아니면 또
토트넘에 돌아가서 또 함께 본인의 황금기가 네. 토트넘이니까요. 네, 그리고 뭐 언젠가는 뭐 손흥민 선수가 자선 이벤트 경기라도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델리가 자신의 대단했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징표가 되기를 좀 기대하고요. 한준 TV에서 유럽 축구 프리미어리그 최신 소식 계속해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